새벽 3시의 비밀. 그날 밤 72세 아내 정숙은 잠결에 이불이 꺼진 걸 느꼈다. 남편 태수의 자리는 비어 있었고 화장실 불도 꺼져 있었다. 거실로 나가보니 현관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새벽 3시, 75세 남편이 어디로 간 걸까? 이런 일이 이번 달만 3번째였다. 아침이 되어 돌아온 남편은 아무 일 없다는 듯 말했다. 산책 좀 했어. 요즘 잠이 안 와서. 하지만 정숙은 알아챘다. 남편의 와이셔츠 깃에서 낯선 냄새가 났다. 약품 같기도 하고 소독약 같기도 한. 그리고 주머니에서 발견한 낯선 영수증. 병원 주차요금 3,000원. 정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50년을 함께 산 남편. 그 남편이 지금 자신에게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 혹시 다른 여자? 아니면 더 나쁜 무언가? 정숙은 알아야 했다. 이 비밀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남편이 자신에게서 멀어지고 있는지. 이 채널은 앞으로도 이런 실제에 가까운 이야기, 사람 사는 문제들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작은 교훈들을 꾸준히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았다면 더 많은 분들이 함께 들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이 이 채널이 더 깊고 진솔한 이야기를 준비하는 힘이 됩니다. 균열이 시작된 평온한 아침 2주 전. 이야기는 2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서울 송파구의 오래된 아파트 32평형. 정숙과 태수 부부가 30년째 살고 있는 집이다. 아침 7시 정숙은 늘 하던 대로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된장찌개, 두부구이, 배추김치. 태수가 좋아하는 메뉴들이다. 부엌에서 국을 끓이는 동안 정숙은 창밖을 바라봤다. 아파트 단지 안 은행나무들이 노랗게 물들고 있었다. 어느새 가을이었다. 결혼 50년 차. 처음 이 아파트에 이사 왔을 때만 해도 저 은행나무들은 아직 어린 묘목이었다. 이제는 정숙의 키보다 훨씬 높이 자라 가을마다 노란 잎을 선물해준다. 여보, 밥 먹어요. 안방에서 나온 태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식탁에 앉았다. 흰머리가 성성한 75세 노인. 하지만 정숙의 눈에는 여전히 45년 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청년이 보였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다. 밥을 먹는 속도가 느렸다. 평소 같으면 2그릇은 뚝딱 비우는 남편이 한 그릇도 채 먹지 못하고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입맛이 없어? 아니, 그냥 배가 좀 더부룩해서. 정숙은 남편의 얼굴을 살폈다. 안색이 조금 어두워 보였다. 그리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다. 어젯밤에 잠 잘 잤어요? 응, 잘 잤어. 거짓말이었다. 정숙은 알고 있었다. 남편이 새벽까지 뒤척이는 걸. 하지만 묻지 않았다. 남편이 말하고 싶지 않은 것 같아서. 태수는 식탁을 정리하는 아내를 힐끗 쳐다보더니 핸드폰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요즘 들어 남편이 핸드폰을 자주 본다. 은퇴 전에는 그까짓 것이라며 관심도 없던 사람이, 자식들이 선물한 스마트폰을 마지못해 쓰던 사람이. 정숙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나이 들면 다들 그러려니 했다. 친구들도 요즘은 카톡으로 소식을 주고받는다고 했으니까. 첫 번째 신호 거짓말. 그날 오후 2시.
정숙은 아파트 노인정에서 친구들과 화투를 치고 있었다. 함께 모인 친구는 4명. 모두 이 아파트에서 20년 넘게 살아온 이웃들이다. 일주일에 3번씩 모여 화투도 치고 수다도 떤다. 어머, 정숙이 내 남편 아니야? 저기 급하게 나가네. 친구 영자가 창밖을 가리켰다. 정숙이 고개를 돌리자 태수가 모자를 푹 눌러쓰고 아파트 정문을 빠져나가는 게 보였다. 평소 같으면 산책을 가더라도 정숙에게 한마디 하고 가는 남편이었다. 특히 정숙이 노인정에 있을 때는 문자라도 보내는 게 습관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아무 연락도 없었다. 어디 가나 보네요. 아마 친구 만나러 가나 봐요. 정숙은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불편했다. 왠지 모르게 찜찜한 기분. 정숙은 핸드폰을 꺼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길게 울리다가 끊어졌다. 받지 않았다. 다시 걸었다. 이번에도 신호만 울리다 끊겼다. 왜 안 받아? 영자가 물었다. 아, 핸드폰 소리 못 들었나 봐요. 정숙은 웃으며 대답했지만 가슴 한편이 답답했다. 저녁 6시 태수가 돌아왔다. 얼굴이 약간 붉어져 있었다. 밖이 추워서 그런가? 아니면 걸어서 그런가? 어디 갔다 와요? 응, 그냥 동네 한 바퀴 돌았어. 몇 시간씩이나요? 4시간 넘게 나가 있었는데. 그래, 시간 가는 줄 몰랐네. 전화했는데 안 받던데? 아, 핸드폰 소리 못 들었나 봐. 태수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지만 정숙은 남편의 눈빛이 흔들리는 걸 놓치지 않았다. 그리고 시선을 피하는 것도 남편은 거짓말을 하면 늘 눈을 마주치지 못한다. 50년을 함께 살아서 정숙은 안다. 그날 밤 정숙은 남편의 옷을 세탁기에 넣으면서 이상한 냄새를 맡았다. 소독약 냄새. 병원에서나 맡을 법한. 재킷 주머니를 뒤져보니 주차 영수증 하나가 나왔다. 이응이응병원 주차장 3,000원. 정숙의 손이 잠시 멈췄다. 병원? 쌓이는 의문들. 그 이후로 이상한 일들이 계속됐다. 1. 새벽 외출. 태수는 일주일에 2~3번씩 새벽에 집을 나갔다. 처음엔 불면증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나이가 들면 잠이 줄어든다고 하니까. 하지만 새벽 3시에 외출? 그것도 1시간. 돌아올 때마다 옷에서 약품 냄새가 났다. 정숙은 그 냄새가 낯설지 않았다. 10년 전 시어머니가 투병할 때 병원을 드나들며 맡았던 그 냄새. 이 통장 인출. 정숙은 우연히 태수의 통장 내역을 보게 됐다. 가계부를 정리하려고 통장을 찾다가 남편의 개인 통장이 눈에 띄었다. 최근 1달간 50만 원씩 3번이나 현금을 인출한 기록. 총 150만 원. 정숙은 가슴이 철렁했다. 평소 태수는 현금을 거의 쓰지 않는다. 카드로 결제하거나 정숙이 주는 용돈으로 생활한다. 여보, 이거 뭐에 쓴 거예요? 저녁 식사 후 조심스럽게 물었다. 응? 아, 그거. 친구들 만나서 밥 먹었어. 3번이나요? 한 번에 50만 원씩이나 쓰면서요? 태수의 얼굴이 잠깐 굳었다. 친구들이 여럿이었어.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내가 쌌지. 누구요? 어떤 친구들이요? 회사 동기들. 김 부장, 박 과장.
그 사람들. 하지만 태수의 친구들은 대부분 지방에 살거나 건강이 안 좋아 잘 만나지 못한다는 걸 정숙은 알고 있었다. 김 부장은 작년에 뇌졸중으로 쓰러졌고 박 과장은 부산에 산다. 거짓말이었다. 3. 전화통화. 어느 날 저녁 태수가 베란다로 나가 조용히 전화통화를 하는 걸 봤다. 정숙은 거실에서 TV를 보는 척하면서 남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때 뵙겠습니다. 비용은? 네, 준비하겠습니다. 목소리가 작아 자세한 내용은 들리지 않았지만 분명 누군가와 약속을 잡는 듯 했다. 그리고 돈 얘기도 나왔다. 전화를 끊고 들어온 남편에게 물었다. 누구랑 통화했어요? 회사 후배. 무슨 일로요? 그냥 안부 물어보더라고. 태수는 5년 전에 은퇴했다. 후배들과 연락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는데 더군다나 안부 전화치고는 통화 시간이 너무 길었다. 아내의 두려움. 그날 밤 정숙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옆에서 코를 고는 남편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 혹시 다른 여자라도 만나는 건 아닐까? 아니야, 설마. 50년을 함께 산 남편이 그럴 리 없어. 75세에 무슨 바람을 피워. 하지만 의심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최근 뉴스에서 본 적 있다. 70대 남성이 온라인 채팅으로 젊은 여성을 만나 수천만 원을 쓴 사건. 보이스피싱 같은 건데 외로운 노인들이 쉽게 속아 넘어간다고. 아니야, 우리 남편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정숙은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불안했다. 정숙은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다. 창밖을 보니 아파트 단지가 가로등 불빛 아래 조용히 잠들어 있었다. 50년, 결혼 후 50년, 세 자녀를 키우고 시부모님을 모시고 남편의 사업 실패를 함께 겪으며 평생을 함께 살아온 시간. 태수가 사업에 실패했을 때 정숙은 옷 공장에 나가 일했다. 밤낮으로 재봉틀을 돌리며 새 아이 학비를 벌었다. IMF 때는 태수가 택시 운전을 했고 정숙은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다. 두 사람 다 60이 넘은 나이에도 막내 대학 등록금을 벌기 위해 악착같이 일했다. 그렇게 함께 버텨왔다. 힘들 때도 외로울 때도 그 시간이 무너지는 건 아닐까? 그 두려움이 정숙을 짓눌렀다. 내레이션 톤 전환 더 무겁고 불안하게. 사람들은 말한다. 나이 들면 서로 정이 들어 헤어질 수 없다고. 하지만 정숙은 알고 있었다.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은 더 깊어진다는 것을. 자식들은 각자의 삶에 바쁘다. 큰딸 수지는 직장일로 바쁘고 아들 민수는 미국에 살고 막내딸 은지는 육아에 치여 정신이 없다. 명절에나 보는 자식들. 전화도 한 달에 한두 번. 친구들도 하나둘 떠나간다. 작년에는 고등학교 동창 순이가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올해 초에는 옆집 김 여사가 치매로 요양원에 들어갔다. 남는 건 결국 옆에 있는 단 한 사람. 그 사람마저 멀어진다면 정숙은 상상하고 싶지 않았다. 노인정 친구들의 수다. 다음 날 오후 정숙은 다시 노인정에 갔다. 친구들과 차를 마시며 수다를 떨다가 영자가 말을 꺼냈다. 너희 아파트 402호 박 여사 알지?
그 집 남편이 바람 피웠대. 뭐, 그 나이에? 다른 친구 미자가 놀라 물었다. 그게 바람은 아니고 옛날 여자친구를 찾아다녔대. 인터넷에서 이름 검색해서 연락처 알아내고 만났다가 들켰대요. 어머, 박 여사가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 정숙은 차를 마시며 듣고 있었다. 가슴이 답답해졌다. 요즘은 그런 일이 많대요. 은퇴하고 나서 갑자기 외로워지니까 옛날 생각나서 찾아다니는 노인들이 많다던데. 영자가 덧붙였다. 우리 남편은 괜찮겠지? 미자가 농담처럼 말했다. 모르지. 남자 마음은 아무도 몰라. 정숙은 말없이 차만 마셨다. 남편 생각이 났다. 최근 이상한 행동들이. 의심의 증폭 상승부. 증거 수집. 다음 날 아침 정숙은 결심했다. 직접 확인해 보기로. 태수가 외출한 사이 정숙은 남편의 옷장을 뒤졌다. 평생 남편의 사생활을 존중해온 정숙에게 이런 행동은 처음이었다. 손이 떨렸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재킷 안주머니에서 영수증 몇 장이 나왔다. 병원 주차요금 3,000원 9월 15일. 약국 12,000원 9월 18일. 커피숍 6,500원 9월 20일. 병원 주차요금 3,000원 9월 25일. 병원? 약국? 태수는 정숙에게 병원에 간다는 말을 한 적이 없었다. 정숙의 손이 떨렸다. 가슴이 쿵쾅거렸다. 아파서 병원에 간 거라면 왜 나한테 말 안 한 거지? 아니면 누군가를 만나러 간 곳이 병원 근처였던 걸까?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을 만난 건가? 정숙은 영수증을 사진으로 찍어뒀다. 그리고 옷장 정리를 계속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수첩 하나가 나왔다. 펼쳐보니 메모가 적혀 있었다. 날짜와 시간, 그리고 간단한 문장들. 9월 10일 오전 10시 검사. 9월 17일 오전 11시 결과 확인. 9월 24일 오후 2시 추가 검사. 검사? 무슨 검사? 정숙은 수첩을 다시 제자리에 놓았다. 하지만 그 내용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미행. 3일 후, 금요일 오후. 태수가 또다시 외출 준비를 했다. 평소보다 옷차림에 신경 쓰는 것 같았다. 깨끗한 와이셔츠를 꺼내 입고 면도도 꼼꼼히 했다. 어디 가요? 응. 친구 만나. 또 거짓말. 정숙은 이제 확신했다. 정숙은 남편이 현관문을 나서는 걸 확인한 뒤 재빨리 외투를 걸쳤다. 72세 평생 살면서 남편을 미행할 줄은 몰랐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혹시 들키면 어쩌나. 하지만 이대로 있을 수만은 없었다. 아파트를 나선 태수는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다. 정숙은 한 정거장 떨어진 곳에서 택시를 잡아탔다. 저 버스 따라가 주세요. 택시 기사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손자 따라가시는 거예요? 남편이요. 기사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대신 룸미러로 정숙을 힐끗 쳐다봤다. 그 눈빛에 동정이 섞여 있었다. 버스는 강남역 방향으로 향했고 20분 후 병원 정문 앞에서 멈췄다. 태수는 버스에서 내려 병원 쪽으로 걸어갔다. 병원. 정말 병원이었다. 정숙은 택시에서 내려 멀찍이 떨어져 남편을 지켜봤다. 태수는 병원 로비로 들어가 접수 창구에서 무언가 이야기를 나눴다.
그리고 키오스크에서 번호표를 뽑았다. 엘리베이터를 탔다. 정숙은 층수 표시를 지켜봤다. 1층, 2층, 3층에서 멈췄다. 3층, 안내판을 보니 심장내과였다. 정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심장내과? 남편이 심장이 아픈 건가? 그럼 왜 나한테 말 안 한 거지? 아니면 심장내과에서 일하는 누군가를 만나러 간 걸까? 간호사? 아니면 의사? 정숙은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병원 안까지 따라 들어갈 용기는 나지 않았다. 1시간 30분을 기다렸다. 병원 로비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엘리베이터만 쳐다봤다. 드디어 태수가 나왔다. 손에 작은 봉투를 들고 있었다. 약봉투 같았다. 태수의 표정이 무거워 보였다. 어깨도 축 처져 있었다. 정숙은 재빨리 일어나 화장실 쪽으로 몸을 숨겼다. 태수는 정숙을 보지 못하고 병원 밖으로 나갔다. 첫 번째 충돌. 그날 저녁 태수가 돌아왔다. 평소처럼 아무 일 없다는 표정으로. 정숙은 저녁 식사를 차리며 최대한 자연스럽게 물었다. 오늘 어디 갔다 왔어요? 친구 만났다니까. 누구요? 어디서? 김 과장. 회사 후배. 강남에서. 정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접시를 식탁에 내려놓으며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오늘 병원 갔잖아요. 태수의 얼굴이 굳었다. 젓가락을 든 손이 잠시 멈췄다. 그리고 천천히 정숙을 봤다. 따라왔어? 목소리에 놀람과 당혹감이 섞여 있었다. 네, 따라갔어요. 왜 나한테 숨겨요? 아파요? 어디가 아픈데? 심장내과는 왜 가는 거예요? 태수는 한참을 말이 없다가 짧게 대답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정기검진. 정기검진이면 나한테 말하지 그랬어요? 왜 혼자만 가요? 그리고 심장내과가 무슨 정기검진이에요? 정기검진은 가정의학과에서 하잖아요. 정숙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평생 남편에게 큰 소리 낸 적 없는 정숙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다. 나는 당신 부인이에요. 50년을 함께 산 부인이라고요. 당신이 아프면 내가 모를 수 있어요? 왜 숨기는 거예요? 태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밥을 한 숟가락 떠먹고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별일 아니라니까. 괜히 걱정하지 마. 다 괜찮아. 뭐가 괜찮다는 거예요? 당신 요즘 밥도 제대로 안 먹고 새벽마다 밖에 나가고 통장에서 돈도 자꾸 빼고 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태수는 잠시 멈칫했다. 뭔가 말하려다가 참는 것 같았다. 나중에 얘기할게. 그리고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정숙은 식탁에 홀로 남아 식어가는 국그릇을 멍하니 바라봤다. 눈물이 났다. 화가 나는 동시에 서러웠다. 50년 부부 생활에서 이렇게 대화가 단절된 적은 처음이었다. 자식들의 전화. 그날 밤 9시 큰딸 수진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잘 지내시죠? 응, 잘 지내지. 수진은 서울 강서구에서 남편, 두 아이와 산다. 회사 다니면서 육아도 하느라 바쁘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방문한다. 아빠는요? 요즘 아빠 목소리가 좀 힘없으시던데. 지난번에 전화드렸을 때 많이 피곤해 보이시던데.
정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다. 수진아, 너 아빠한테 뭐 들은 거 없어? 요즘 병원 다닌다거나. 병원이요? 아빠가 아프세요? 수진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다. 아니, 그게 잘 모르겠어. 아빠가 나한테 말을 안 해서.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아빠랑 싸우셨어요? 목소리가 이상하신데. 정숙은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아니야. 그냥 엄마가 오해한 건지도 모르겠네. 너는 걱정하지 마. 엄마, 뭔가 이상한데요. 제가 주말에 갈게요. 아빠랑 얘기 좀 해볼게요. 아니야, 괜찮아. 너 바쁜데 오지 마. 우리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할게. 전화를 끊고 나서 정숙은 한숨을 깊게 내쉬었다. 자식들에게까지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힘들었다. 안방에서는 불이 꺼져 있었다. 태수는 벌써 잠든 모양이었다. 아니면 자는 척하고 있거나 두 번째 새벽 외출. 그날 밤 새벽 2시 또다시 이불이 꺼지는 소리에 정숙이 잠에서 깼다. 태수는 조용히 옷을 입고 현관문을 열고 나갔다. 정숙은 이번에는 따라 나가기로 했다. 재빨리 옷을 입고 남편보다 한 발 늦게 집을 나섰다. 남편은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가 24시간 편의점으로 향했다. 편의점에서 우유 한 팩을 사고 밖에 있는 벤치에 앉았다.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우유를 마시는 것도 아니고 그저 앉아있기만 했다. 정숙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남편의 어깨가 축 처져 있었다. 그리고 가끔 한숨을 쉬는 것 같았다. 저 사람 무슨 일이 있는 걸까? 무슨 걱정이 있는 걸까? 정숙은 다가가고 싶었다. 그 옆에 앉아서 무슨 일 있어요? 라고 물어보고 싶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혹시 남편이 자신을 피하고 있는 건 아닐까? 말하고 싶지 않은 걸 억지로 물으면 안 될 것 같았다. 30분 후 태수는 편의점에서 우유를 다 마시고 쓰레기통에 버렸다. 그리고 천천히 집으로 돌아왔다. 정숙은 재빨리 집에 먼저 들어가 자는 척 이불을 덮었다. 태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한참을 창밖을 바라봤다. 그 뒷모습이 왠지 쓸쓸해 보였다. 75세 노인의 등이 세상의 무게를 다 짊어진 것처럼 구부러져 있었다. 내레이션 톤 슬픔과 불안이 교차. 부부란 무엇일까? 50년을 함께 살아도 서로의 마음을 다 알 수는 없는 걸까? 정숙은 남편이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알고 싶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다. 만약 그 비밀이 자신이 견딜 수 없는 것이라면, 만약 남편이 정말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된 거라면, 아니면 만약 남편이 심각하게 아픈 거라면, 어느 쪽이든 정숙의 인생은 무너질 것 같았다. 진실의 파편들, 병원 번호표 발견, 일주일 후 화요일 오전, 태수는 또다시 외출했다. 잠깐 나갔다 올게라는 말만 남기고 정숙은 이번에는 남편의 서재를 뒤지기로 했다. 뭔가 단서가 있을 것 같았다. 서재는 태수의 공간이었다. 결혼 후 50년 동안 정숙은 서재를 함부로 뒤진 적이 없었다. 남편의 사생활을 존중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알아야만 했다. 책상 서랍을 열자 여러 장의 서류가 보였다. 보험증서,
통장 사본, 은퇴 서류, 그리고 그 중 하나가 눈에 띄었다. 병원 진료 예약증, 환자명 김태수, 생년월일 1949년 3월 15일, 진료과 심장내과, 예약일시 2024년 10월 14일 오늘 오전 10시, 담당의 박준영 교수, 그리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적힌 메모, 추가 정밀 검사 필요, 심전도 이상 소견, 관상동맥 협착 의심. 정숙의 손이 떨렸다. 예약증의 날짜는 바로 오늘이었다. 관상동맥 협착, 심전도 이상. 정숙은 의학 용어를 잘 몰랐지만 이게 심각한 문제라는 건 알 수 있었다. 남편이 심장에 문제가 있다는 말인가? 그것도 심각한 수준에? 서랍을 더 뒤지자 다른 서류들도 나왔다. 최근 3개월간의 진료 기록, 7월 20일 초진, 가슴 통증 호소, 8월 5일 심전도 검사, 8월 19일 심장 초음파, 9월 10일 운동부하 검사, 9월 25일 관상동맥 CT, 3개월. 남편은 3개월 동안 혼자 병원을 다니고 있었다. 정숙은 서류를 들고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왜 나한테 말 안 한 거야? 이렇게 심각한데 왜? 추궁. 저녁 7시 태수가 돌아왔다. 얼굴이 어두웠다. 눈가에 피로가 가득했다. 정숙은 식탁에 예약증과 진료 기록들을 올려놓고 남편을 마주봤다. 태수는 문을 열고 들어서다가 식탁 위의 서류들을 보고 멈칫했다. 이게 뭐예요? 정숙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태수는 예약증을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서재를 뒤졌어? 네, 뒤졌어요. 당신이 말 안 하니까 내가 찾을 수밖에. 태수는 한숨을 쉬며 소파에 앉았다. 외투도 벗지 않은 채 왜 병원 다니는 걸 숨겼어요? 심장에 문제가 있다면서요? 관상동맥 협착이 뭐예요? 심전도 이상은 또 뭐고요?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화가 나는 동시에 무서웠다. 언제부터였어요? 이거 보니까 7월부터잖아요. 3개월이나 됐는데 나한테 한마디도 안 했어요? 태수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짧게 대답했다. 3달 전부터. 3달 전? 정숙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3달 동안 나한테 한마디도 안 하고 혼자 병원 다녔다고요? 왜요? 나한테 말하기 싫었어요? 나는 당신 부인이 아닌가요?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다고요? 정숙은 목이 메었다. 당신 혼자 아프고 혼자 걱정하고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 50년을 함께 산 부부잖아요. 좋을 때만 함께하고 힘들 때는 혼자 견디자는 게 그게 부부예요? 오래된 서운함의 폭발. 태수는 여전히 침묵으로 일관했다.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정숙을 더 화나게 했다. 50년 동안 쌓였던 서운함들이 폭발하듯 쏟아져 나왔다. 말을 해요. 왜 숨긴 거냐고. 나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면 나한테 말하는 게 귀찮은 거예요?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당신은 평생 그랬어요. 뭐든 혼자 결정하고 혼자 해결하려고 하고 나는 그냥 당신 옆에 있기만 하면 되는 사람이었어요. 사업 망했을 때도 그랬잖아요. 빚이 얼마나 있는지도 나한테 말 안 했잖아요.
나중에 빚쟁이들이 집에 찾아와서야 알았어요. 그때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아요? 남편이 나한테 숨긴 게 있다는 게 얼마나 불안한지 알아요? IMF 때도 그랬어요. 회사에서 명예퇴직 당했을 때 나한테 한 달 후에야 말했잖아요. 혼자 술 마시고 혼자 고민하고 둘째 낳고 몸이 안 좋아서 병원 가자고 했을 때도 당신은 뭐라고 했어요? 돈 아까우니까 차마 그랬잖아요. 나중에 출혈이 심해져서 응급실 갔을 때 얼마나 위험했는지 알아요? 나는 평생 참았어요. 당신이 힘들까봐, 당신에게 짐이 될까봐, 아프기나 말은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당신도 똑같이 하고 있잖아요. 나를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그게 배려예요? 그건 무시예요. 나는 당신 부인이에요. 당신이 아프면 함께 아파할 권리가 있어요. 당신이 두려우면 함께 두려워할 권리가 있다고요. 정숙의 목소리는 이미 울음이 섞여 있었다. 50년 동안 참아왔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남편의 거짓말. 태수는 한참을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미안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미안하다고요? 그게 끝이에요? 미안하면 다예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야. 의사 선생님이 추가 검사를 하자고 했을 뿐이야. 혹시 몰라서 약 먹고 있고 괜히 당신 불안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어. 정숙은 남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정말 그게 다예요? 다른 이유는 없어요? 수술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태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다. 없어. 그게 다야. 수술까지는 아직 결정 안 됐어. 약으로 조절하면서 지켜보는 중이야. 하지만 정숙은 느꼈다. 남편이 또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그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다. 입술을 깨물며 뭔가 참는 것 같았다. 거짓말 마세요. 당신 지금 또 뭔가 숨기고 있잖아요. 나한테 다 말해요. 도대체 얼마나 심각한 거예요? 진짜 별일 아니야. 별일 아니면 왜 석 달 동안이나 병원을 다녀요? 왜 새벽마다 밖에 나가서 혼자 앉아 있어요? 왜 밥을 제대로 안 먹어요? 태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을 뿐이었다. 혼자만의 밤. 그날 밤 두 사람은 각자의 방에서 잠들었다. 결혼 후 처음으로 따로 자는 밤이었다. 정숙은 작은 방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남편이 아프다는 게 걱정이었지만 그보다 더 힘든 건 남편이 자신을 믿지 못한다는 사실이었다. 50년을 함께 살았는데 왜 이렇게 멀게 느껴지는 걸까? 우리는 정말 부부가 맞나? 아니면 그냥 같은 집에 사는 남남인가? 눈물이 흘러내렸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다. 안방에서는 태수가 침대에 앉아 서랍에서 꺼낸 서류들을 보고 있었다. 여러 장의 검사 결과지, 심전도, 혈압, 혈액 검사, CT 사진, 그리고 마지막 장에 적힌 의사의 소견서. 환자는 75세 남성으로 관상동맥 3개 혈관 중 2개 혈관에 70% 이상 협착 소견, 심근경색 고위험군으로 분류, 약물 치료 중이나 증상 호전 없음, 스텐트 시술 또는 관상동맥 우회술 고려 필요, 수술 미시행 시 6개월 내 급성 심근경색 발생 가능성 높음. 태수는 서류를 다시 서랍 깊숙이 넣고 불을 껐다.
어둠 속에서 그의 눈에서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말할 수가 없어. 당신이 얼마나 놀랄지, 얼마나 걱정할지. 나는 그게 더 무서워. 내레이션 톤 깊은 슬픔. 어떤 비밀은 사랑에서 시작된다. 상대방을 지키기 위해, 상대방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하지만 그 비밀이 오히려 두 사람 사이에 더 깊은 상처를 만들 수도 있다는 걸 태수는 아직 몰랐다. 아니, 알면서도 다른 방법을 찾지 못했다. 평생 강한 남편으로 살아온 사람, 가족을 지켜온 사람, 그 사람이 이제 가족에게 지켜져야 하는 존재가 된다는 것. 그건 태수에게 죽음보다 무서운 일이었다. 진실과 마주하다. 아내의 결심. 다음 날 아침 정숙은 결심했다. 직접 병원에 가보기로. 남편이 출근하듯 외출한 뒤 정숙은 서재에서 찾은 병원 예약증과 남편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들고 집을 나섰다. 병원 심장내과. 버스를 2번 갈아타고 1시간 반이 걸렸다. 병원 로비는 환자들로 북적였다. 대부분 나이 든 사람들이었다. 휠체어를 탄 노인, 지팡이를 짚은 할머니, 보호자와 함께 온 환자들. 정숙도 저 사람들처럼 남편과 함께 병원에 와야 했는데 왜 남편은 혼자 왔을까? 정숙은 안내 데스크로 향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저기요. 제 남편이 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데요. 진료 기록을 볼 수 있을까요? 젊은 간호사가 미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환자 본인의 동의 없이는 가족이라도 기록을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저 부인이에요. 배우자인데요. 남편이 아픈데 나한테 말을 안 해서 제발 좀 알려주세요.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눈물이 글썽였다. 죄송합니다. 규정상. 간호사도 난처한 표정이었다. 그때 옆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다. 혹시 김태수 씨 부인이신가요? 담당 의사와의 만남. 목소리의 주인공은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 의사였다. 가슴팍에 박준영 교수라는 명찰이 달려 있었다. 네, 맞습니다만. 정숙은 놀라서 대답했다. 박 교수는 조용히 말했다. 잠시 제 진료실로 오시겠어요? 김태수 씨에 대해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정숙은 긴장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혹시 더 나쁜 소식이 있는 건 아닐까? 진료실로 들어가자. 박 교수는 차를 권하며 말을 이었다. 부인께서 오실 줄 알았습니다. 사실 환자분께서 부인께 알리지 말아달라고 여러 번 부탁하셨는데 박 교수는 잠시 말을 멈췄다. 제 생각엔 가족분이 아셔야 할 것 같아서요. 이런 경우는 가족의 지지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남편이 많이 아픈가요?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박 교수는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다. 김태수 씨는 3개월 전 가슴 통증과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당시 혈압이 매우 높았고 심전도에서 이상 소견이 있었죠. 정밀 검사 결과 관상동맥 3개 혈관 중 2개 혈관에 70% 이상 협착이 확인됐습니다. 이는 심근경색 고위험군에 해당합니다. 현재 약물 치료를 하고 있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있어 조만간 스텐트 시술이나
관상동맥 우회술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정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손이 떨렸다. 수술이요? 그럼 위험한 건가요? 수술 자체는 큰 위험이 없습니다. 하지만 수술하지 않으면 6개월 내에 급성 심근경색이 올 가능성이 70% 이상입니다. 심근경색이 오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숨긴 이유, 정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왜 남편은 나한테 말 안 한 거예요? 이렇게 심각한데. 박 교수는 한숨을 쉬었다. 환자분과 여러 번 상담을 했는데요. 환자분이 그러시더군요. 부인이 평생 고생만 했는데 이제 와서 또 걱정시키고 싶지 않다. 자식들도 각자 바쁜데 부모 걱정까지 시키고 싶지 않다. 특히 수술 비용을 많이 걱정하셨습니다. 스텐트 시술이든 우회술이든 적게는 500만 원, 많게는 1000만 원 이상 들어갈 수 있거든요. 자식들한테도 알리고 싶지 않다고 하시고요. 혼자 돈을 마련하겠다고. 사실 제가 보기엔 환자분이 가장 두려워하시는 건 가족들에게 짐이 되는 거였습니다. 정숙은 눈물이 났다.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울었다. 짐이라니요. 우리가 부부인데 함께 아프고 함께 치료하는 게 당연한 건데. 박 교수가 조용히 말했다. 부인,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나이 드신 남성분들은 평생 가족을 지켜온 자부심이 있으세요.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늘 책임지고 보호하는 역할을 해오셨죠. 그래서 자신이 약해지는 걸 인정하기 힘들어 하십니다. 가족들 앞에서 마지막까지 강한 모습으로 남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오히려 가족들을 더 불안하게 만들고 관계를 어렵게 만든다는 걸 본인은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울었다. 이제야 이해가 됐다. 남편이 왜 숨겼는지, 아내의 깨달음. 정숙은 병원 복도 벤치에 앉아 한참을 울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지난 몇 주간 품었던 의심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남편은 다른 여자를 만난 게 아니었다. 외로워서 누군가를 찾은 것도 아니었다. 돈을 함부로 쓴 것도 아니었다. 그저 아팠던 거였다. 그리고 그 아픔조차 혼자 감당하려 했던 거였다. 당신은 내 짐이 아니야. 정숙은 중얼거렸다. 하지만 남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다. 정숙은 복도 벽에 걸린 안내문을 멍하니 바라봤다. 심장질환 환자의 가족 여러분께 환자의 정서적 안정이 치료에 매우 중요합니다. 함께 대화하고 함께 치료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함께. 그 단어가 가슴에 와닿았다. 정숙은 천천히 생각을 정리했다. 그리고 깨달았다. 평생 가족을 위해 일하고 아내를 보호해온 남자. 사업 실패했을 때도 혼자 빚을 감당하려 했던 남자. IMF 때도 택시 운전을 하며 가족을 지켰던 남자. 은퇴 후에도 아내에게 짐이 될까봐 집안일을 거들려 했던 남자. 그 남자가 늙고 아프다는 걸 아내에게 보이기 싫었던 것이다. 마지막까지 강한 남편으로 기억되고 싶었던 것이다. 과거의 기억들. 정숙은 병원 벤치에 앉아 남편과 함께한 50년을 떠올렸다. 1974년 결혼식 날.
태수는 신부인 정숙에게 약속했다. 평생 당신 고생시키지 않을게. 내가 돈 많이 벌어서 편하게 살게 해줄게. 25 청년의 당찬 약속.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쉽지 않았다. 1985년 사업 실패 당시 태수의 작은 공장이 부도났다. 빚쟁이들이 집에 찾아와 가재도구를 압류해 갔다. 태수는 그날 밤 혼자 울었다. 정숙이 다가가자 등을 돌렸다. 나한테 오지 마. 내가 창피해. 아내 하나 제대로 못 먹여 살리는 놈이. 정숙은 남편을 안았다. 괜찮아요. 우리 다시 시작하면 돼요. 하지만 태수는 그 후로 몇 년간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다. 1998년 IMF 때 태수는 51세에 명예퇴직을 당했다. 한 달간 집에만 있다가 택시 운전을 시작했다. 밤낮 없이 일했다. 하루 18시간씩 운전대를 잡았다. 정숙이 이제 그만하자. 건강 망가진다고 하면 괜찮아, 나는 괜찮아라고만 했다. 그렇게 3년을 버텼다. 막내 은지의 대학 등록금을 벌기 위해 2015년 정숙의 수술 후 정숙이 자궁근종 수술을 받았을 때 태수는 병원에서 일주일을 지샜다. 의자에서 자고 정숙 곁을 지켰다. 정숙이 집에 가서 쉬세요라고 해도 내가 여기 있어야 당신이 편할 것 같아서라고 했다. 2019년 은퇴 후 태수는 갑자기 할 일이 없어졌다.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니 정숙에게 미안하다고 했다. 내가 집에만 있으니까 부담스럽지? 밖에 나가 있을까? 정숙은 아니라고 했지만 태수는 계속 미안해했다. 자신이 쓸모 없어진 것 같다고. 태수는 평생 그렇게 살아왔다. 아내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강한 남편으로 남기 위해, 그리고 지금도 그러고 있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르다. 어떤 이는 모든 걸 함께 나누고 어떤 이는 혼자 감당한다. 하지만 때로는 그 지킴이 오히려 상처가 될 수 있다. 정숙은 이제야 깨달았다. 남편이 평생 지키려 했던 건 자신이 아니라 남편 자신의 자존심이었다는 것을, 가족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마지막까지 강한 남편으로 남고 싶었던 한 남자의 외로운 싸움. 새로운 시작 해결부. 집으로 돌아온 아내. 오후 4시 정숙은 집으로 돌아왔다. 태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하지만 눈은 TV를 보는 게 아니라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다. 정숙이 들어오자 태수는 놀란 표정으로 일어섰다. 어디 갔다 와? 병원. 태수의 얼굴이 굳었다. 무슨 병원인지 물을 필요도 없었다. 박준영 교수님 만났어요. 태수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떨구었다. 70대 노인의 어깨가 무겁게 처졌다. 미안해. 정숙은 남편 앞에 앉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왜 말 안 했어요? 말하면 걱정할까봐. 걱정하는 게 뭐가 나쁜데요? 태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눈물만 글썽였다. 정숙은 남편의 손을 잡았다. 주름투성이 손, 굳은 살 가득한 손, 평생 가족을 위해 일한 손. 당신 혼자 얼마나 무서웠어요. 쌓였던 말들. 정숙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당신 말이에요. 평생 가족 지키느라 고생했잖아요. 사업 실패했을 때도,
혼자 짊어지고 일어섰고 IMF 때도 택시 운전하면서 가족 먹여 살렸고 은퇴하고도 나한테 짐이 될까봐 조심했잖아요. 당신은 항상 강한 척 했어요. 아플 때도 힘들 때도 나는 그게 고마웠어요. 당신이 있어서 우리 가족이 버틸 수 있었으니까. 하지만 동시에 외로웠어요. 당신은 나한테 약한 모습 보이는 걸 평생 참았잖아요. 혼자 울고 혼자 걱정하고 나는 그게 나를 믿지 못해서인 줄 알았어요. 나랑 함께 나누고 싶지 않은 줄 알았고요.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당신이 숨긴 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너무 사랑해서였다는 거, 나한테 짐이 되기 싫어서였다는 거. 태수는 고개를 저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아니야. 그게 아니라. 알아요. 이제 알아요.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당신은 내게 짐이 되기 싫었던 거죠. 평생 나를 책임지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약해진 모습 보이기 싫었던 거죠. 마지막까지 강한 남편으로 기억되고 싶었던 거죠. 남편의 고백. 태수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맞아. 나는 평생 당신한테 강한 남편이고 싶었어. 믿음직한 가장이고 싶었고, 그런데 이제 늙고 아프니까 당신 앞에서 초라해지는 게 싫었어. 병원 가는 것도, 약 먹는 것도, 수술해야 한다는 것도 당신이 알면 나를 걱정할 거 아냐. 그럼 나는 더 이상 당신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이 지켜줘야 하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 그게 싫었어. 75년을 살면서 내가 누군가에게 짐이 되는 건 한 번도 없었거든. 특히 당신한테는 마지막까지 당신한테만큼은 약한 모습 보여주기 싫었어. 태수의 눈에서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다. 75세 노인이 어린아이처럼 울고 있었다. 그리고 돈도 걱정됐어. 수술비가 1,000만 원 가까이 든대. 우리 노후 자금에서 그렇게 큰 돈을 쓰면 당신 생활비가 부족해질 것 같아서 자식들한테 손 벌리기도 싫고 혼자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했어. 정숙도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남편의 손을 더 꽉 잡았다. 바보. 정말 바보 같은 사람. 아내의 고백. 정숙은 계속 말했다. 당신, 나한테 이미 평생 약한 모습 다 보여줬어요. 사업 망했을 때 혼자 우는 거 봤어요. IMF 때 재취업 안 돼서 술 마시던 것도 알고요. 은퇴하고 나서 무기력해 하던 것도 다 봤어요. 그런데 당신 알아요? 나는 그때 당신이 더 사랑스러웠어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나처럼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사람. 그래서 더 함께 있고 싶었어요. 당신은 내 짐이 아니에요. 나이 들고 아프고 약해지는 건 누구에게나 오는 거예요. 그걸 혼자 견디는 게 강한 게 아니라 함께 나누는 게 진짜 부부 아닐까요? 우리 50년을 함께 산 게 좋을 때만 함께 하자고 결혼한 거였어요? 아프고 힘들 때 더 함께 있어야 하는 게 부부 아닌가요? 당신이 병원 다니는 것도 수술하는 것도 나는 당신과 함께 하고 싶어요. 돈 걱정은 하지 마세요. 우리 평생 모은 거 있잖아요. 그거 쓰자고 모은 거예요. 자식들한테도 말할 거예요. 아빠가 아프다고, 수술해야 한다고. 그게 창피한 일도 죄책감 느낄 일도 아니에요.
우리는 가족이에요. 태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목 놓아 울었다. 72세 아내는 75세 남편을 꼭 안아주었다. 50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이 아내의 품에서 울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요. 함께 준비하는 내일. 며칠 후 정숙은 태수와 함께 병원에 다시 갔다. 박 교수는 두 사람을 보며 미소 지었다. 함께 오셨네요. 다행입니다. 네, 이제부터는 함께 할 거예요. 정숙이 남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박 교수는 수술 일정과 치료 계획을 설명했다. 스텐트 시술을 하되 만약 혈관 상태가 더 안 좋으면 우회 수술로 전환할 수도 있다고 했다. 수술은 2주 후, 입원 기간은 4에서 5일 정도. 태수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비용이 많이 드나요? 박 교수가 대답하기 전에 정숙이 먼저 말했다. 그건 걱정 마세요. 우리 예금 있잖아요. 그거 이럴 때 쓰자고 모은 거예요. 하지만 그건 당신 노후 자금. 우리 노후 자금이에요. 당신과 나 우리. 당신이 건강해야 내가 행복해요. 태수는 아내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눈가가 촉촉했다. 진료실을 나오며 정숙은 남편에게 말했다. 앞으로는 병원 같이 다녀요. 약도 같이 챙기고 검사 결과도 같이 듣고 혼자 끙끙 앓지 말고요. 알았어. 그리고 아프면 아프다고 말해요. 힘들면 힘들다고 하고 나도 그럴 테니까 당신도 그러세요. 우리 이제 서로한테 숨기지 말아요. 태수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다. 고맙소. 뭐가요? 평생 내 옆에 있어줘서 그리고 이렇게 약한 나를 받아줘서 자식들과의 대화. 그날 저녁 정숙은 세 자녀에게 영상통화를 걸었다. 큰딸 수진, 아들 민수 미국 거주, 막내딸 은지. 세 명 모두 화면에 나타났다. 애들아, 얘기할 게 있어서. 정숙이 말했다. 아이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엄마를 바라봤다. 아빠가 건강이 안 좋으셔.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2주 후에 수술하기로 했어. 뭐라고요? 수진이 놀라 외쳤다. 엄마, 언제부터였어요?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아빠가 너희한테 걱정 끼치기 싫어서 숨기셨어. 민수가 물었다. 수술비는요? 제가 보낼게요. 아니야. 우리가 할 수 있어. 너희는 각자 생활하느라 바쁘니까. 다만 아빠한테 전화 좀 자주 해줘. 요즘 많이 외로워하시는 것 같아. 은지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엄마, 제가 수술날 갈게요. 병원에서 간병도 제가 할게요. 괜찮아. 엄마가 있을게. 너는 아이들 봐야 하니까. 수술 끝나고 한번 와. 세 자녀 모두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엄마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전화를 끊고 나서 태수가 말했다. 애들한테 미안해서 미안할 거 없어요. 부모가 아프면 자식이 걱정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가족이에요. 새로운 약속?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산책을 나갔다. 아파트 단지 산책로를 천천히 걸으며 가을 낙엽을 밟았다.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정겹다. 여보, 응? 사실 수술이 무서워.
태수가 솔직하게 말했다. 나도 무서워요. 정숙도 솔직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함께 있으면 덜 무서울 것 같아요. 나 혼자 걱정하는 것보다 우리 둘이 함께 걱정하면 반으로 줄어드는 것 같아요.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노을을 바라봤다. 가을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다. 여보, 응, 우리 앞으로 아무것도 숨기지 말자. 서로한테 짐이 될까봐 숨기지 말고, 아프면 아프다고, 외로우면 외로우다고, 솔직하게 말하자. 정숙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그렇게 해요. 우리 이제 진짜 부부가 돼봐요. 강한 척하지 말고, 완벽한 척하지 말고, 약해도 괜찮고, 힘들어도 괜찮은 그런 부부. 태수는 아내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정숙은 남편의 등을 토닥였다. 50년을 함께 산 부부. 이제야 진짜 함께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벤치에서 일어서며 태수가 말했다. 당신 손 참 따뜻하다. 그럼요. 당신 손 잡으려고 50년 동안 따뜻하게 만들었는걸요.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집으로 향했다. 석양이 두 사람의 뒷모습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다. 에필로그 수술 후 2주 후 태수는 스텐트 시술을 받았다. 다행히 혈관 상태가 예상보다 좋아 우회 수술까지는 하지 않았다.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회복실에서 눈을 뜬 태수는 옆에 앉아있는 아내를 봤다. 깨어났어요? 응. 정숙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다. 수술실 밖에서 3시간을 운 흔적이었다. 울었어? 아니요. 그냥 눈이 좀 건조해서. 태수는 미소 지었다. 50년을 함께 살아서 아내의 거짓말을 금방 알 수 있다. 미안해. 걱정 끼쳐서. 미안해하지 마세요. 이제 괜찮을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수술 잘 됐대요. 태수는 아내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 내 옆에 있어줘서.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새 자녀가 들어왔다. 아빠. 수진이 달려와 아버지 손을 잡았다. 민수는 미국에서 급하게 비행기를 타고 왔고 은지는 두 아이를 남편에게 맡기고 왔다. 애들아, 오느라 고생했구나. 태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빠, 다음부턴 꼭 말씀하세요. 우리한테 말하기 싫으면 엄마한테라도 말하시고요. 민수가 말했다. 알았어. 앞으론 그럴게. 가족 5명이 좁은 회복실에 모였다. 모두 눈물 글썽이며 서로를 바라봤다. 정숙이 말했다. 우리 금혼식 때 다시 여기 모이자. 그때는 건강한 모습으로. 금혼식. 결혼 50주년. 3년 후였다. 그래, 꼭 볼 거야. 태수가 대답했다. 그리고 그때 말할 거야. 우리 가족이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다고. 특히 당신이. 태수는 아내를 바라봤다. 정숙은 눈물을 닦으며 웃었다. 지금 말하면 안 돼요? 지금도 말할게. 당신이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야. 50년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다. 따뜻한 가을 오후였다. 내레이션 톤 따뜻하고 희망찬 목소리.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들고 누구나 약해진다. 하지만 그 약함을 함께 나눌 사람이 있다면 그건 약함이 아니라 연결이 된다.
50년을 함께 산 부부. 그들은 이제야 깨달았다. 평생 서로를 지키려 했던 그 마음이 때로는 서로를 더 외롭게 만들었다는 것을. 하지만 이제 두 사람은 안다. 진짜 함께 한다는 건 강한 모습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약한 모습도 함께 나누는 거라는 것을. 병이든 두려움이든 외로움이든 모든 걸 함께 견뎌내는 것. 그게 바로 부부라는 이름이다. 그리고 그렇게 남은 시간을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50년을 함께 산 부부가 새롭게 시작하는 진짜 사랑 이야기다. 마무리 멘트. 내레이션 톤 부드럽고 여운을 남기듯. 여러분도 혹시 사랑하는 사람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무언가를 숨기고 계신가요? 혹은 반대로 사랑하는 사람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나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함께 한다는 건 혼자 견디는 게 아니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고, 힘들면 힘들다고 손 내밀고, 서로를 받아주는 것. 그게 바로 가족이고,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